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가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종료를 가결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차 잔고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주가의 낙폭이 지나치고 대차 잔고를 상환해야 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무인 수상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고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신기술 경쟁에 나섰습니다. 간질환 치료용 약물 UDCA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대웅제약의 우루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루사의 주성분에 UDCA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강연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재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어쩌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틸 거라는 희망을 주는 말들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런 희망을 기대하게 해줬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증시가 빨간불로 끝난 게 6개월여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증시 미국 빅테크주 강세 효과를 받으며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며 6만 전자와 8만 닉스 회복했습니다. 대차 잔고 역시 감소하며 주가 상승 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선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실적 부진 장기화로 인한 추가 하락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주가 하락폭이 꾸준히 이어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9일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최근의 하락세를 딛고 일어선 겁니다. 공매도의 선행지표격인 대차 잔고는 지난달 말과 비교해 현재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대차 잔고 금액은 일주일 사이 각각 4천억 원, 560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가 상승 장기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증권가 전망은 조심스럽습니다. 통상 연말 대차 잔고는 배당과 주주총회 의결권 이슈로 상환이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반등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사이클이 내년 1분기 말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고 게다가 경기 침체가 심해지다 보니까 기기를 사는 소비, 구매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실적이 크게 감소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단말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평택 공장 증설 등 선제적인 투자로 반도체 업황 개선 시 빠른 대응이 기대됩니다. 이에 업황 회복이 점쳐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 손실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추가적인 D램 생산 공장이 없어 하반기 업황 회복에도 공급 확대가 어렵습니다. 또 내년 설비 투자액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도 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같은 반도체주지만 종목별로 다소 갈린다 전망이 그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타깃이 될 것이냐, 어떤 것들에 더 주목하느냐에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봤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정기 변경 첫날인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에는 롯데제과가 편입되고 삼양홀딩스가 편출됐죠. 편출된 삼양홀딩스 오늘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150 지수에선 모두 11개 종목이 편출되고 새로 11개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 편입 종목 중에선 모두 5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WCP 7%나 급락했고요.
성일하이텍과 신라젠도 각각 4%,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편출 종목 중에선 7개 종목이 상승, 4개 종목이 하락해 상승한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메리트보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국자들도 이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정할 법도 한데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네.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주가 8%나 뛰었는데요. 네. 한국전력의 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울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전 원가는 전기요금을 올려 적자를 메울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올해 30조 원 이상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 한전, 추가적인 채권 발행까지 어렵게 되자 시장에선 이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올리는 게 국민들한테는 우울한 일이지만 투자자들한테는 기대감이 되는군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12월 기준 연료비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내년에는 1kW시당 5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현재 요금은 1kW시당 116원인데 이보다 4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채권 시장의 자금 상당 부분을 한전채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전법 부결로 한전채의 금리가 더 오를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정부는 추후 임시회의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단기 자금 시장이 한시름 났다는 소식을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시 또 불안해질 우려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루트로 자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 기업 어음이나 전자 단기 사채로 선회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단기 금융시장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SK증권은 이 한전은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정치적인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고랜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네.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국내 채권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던 강원도가 다음 주 관련 ABCP 상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이전에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정례회의가 다음 주 14일에 예정돼 있고요. 네. 13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올해의 스펙을 제외하고 마지막 공모주인 바이오노트 공모 청약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 및 바이오 콘텐츠 기업으로 동물용 체외 진단 사업으로 시작해서 코로나19 이후 관계사인 SD 바이오 센서와 함께 진단 키트 수요에 대응하면서 매출액이 지난해 6,224억 원까지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상장 철회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바이오노트는 다음 주 13일과 14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거쳐 22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박 기자 한 주 동안 수고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간 연이은 하락세 속에 간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 이슈 조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호재는 없었는데 반도체주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사실 그렇다 할 재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드러지게 강세를 나타낸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였는데요. 엔비디아가 6.5% 급등했고 마이크론이 2.5%, 퀄컴은 2.99%,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날 대비 2.67%, 그러니까 정말 껑충이었죠. 외신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게 뉘앙스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협조적이란 단어는 이제 미국 현지 언론이 쓴 단어이고요.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식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규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 10월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또 특정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나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쓰인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확실히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풀이가 됐죠. 예. 실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애플까지 동원해서 이 TSMC의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선전하는 등 반도체 패권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이 SMIC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창신 메모리 등 31개의 중국 기업에게 요청한 것은 최종 제품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 정보를 요청을 했고요. 예.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엔티티 리스트라 불리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상하이와 우한, 광둥성에 있는 여러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방문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기술 패권주의다, 또 파괴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이런 결정들이 났다는 건 사실상 강대강 대립이 좀 확대하는 건 피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이 올해 1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올해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직접 회로, 그러니까 IC 수입이 감소폭이 14.4%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예. 물론 금액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에 그쳤는데요. 이를 좀 풀이해 보자면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가격은 떨어졌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오히려 더 높은 값으로 반도체 칩을 사고 있고 이마저도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중국의 IC 생산량도 10월 26.7% 감소해서 이게 월별 기준으로는 집계가 시작된 뒤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IC 생산량이 크게 주는 가운데 그나마 좀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던 칩도 물량이 크게 줄었다. 좀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제재 이후에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그건 좀 버티기 힘들었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에 미국 감찰을 허용해달라고 중국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이런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좀 반대해 오던 게 네덜란드였는데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는 또 ASML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불참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규제다 이런 평도 많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보면은 결국에는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 예. 이런 입장을 확고히 했었는데요.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런데 현재 네덜란드와 미국의 협상이 상당 부분 좀 진전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네덜란드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ASML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예. 이제 지난해 ASML은 중국 매출 비중이 한 전체의 15% 정도였습니다. 예, 15%면 적지 않은 비중이긴 한데 확실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에서는 중국 반도체 제재의 일환입니다. 국방 수권 법안이 처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좀 담겨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나요? 네,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것이 2023년도 안보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 그러니까 NDA가 가결 처리를 됐는데요. 예. 이 안에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반도체로 확장된 것이죠. 당초 이 법안은 당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2년 내 사용 금지 뭐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예. 오히려 이거는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이 반발이 워낙 커서 예. 이를 유예 기간을 5년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 투표를 마무리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주들 좀처럼 흐름을 좀 뒤집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이런 호재 소식이 전해진 점 무척 반갑긴 하지만 또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아직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조연 기자였습니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고 정부는 기존 안전운임제마저 무효로 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을 철회하자고 한 겁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당수가 현장에 이미 복귀해 동력이 떨어진 것도 파업을 접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 산업계 손실이 3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정부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달 종료됩니다. 정부는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무효로 하고 품목 확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위믹스 재단이 130억 원 규모의 코인을 다시 사들여서 소각합니다. 위믹스 재단은 1,000만 달러 규모 위믹스를 다시 사들인 뒤 소각해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암호화폐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백과 소각은 내년 3월 8일까지 총 90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위믹스 측은 단 차익 거래자보다 커뮤니티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믹스 3.0 플랫폼과 재단 투자 수익의 25%를 분기별로 소각하는 등 소각 정책을 계속해 최근 사건의 여파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를 위반한 삼성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과태료 11억 8,3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직원 25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주의 조치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 담보대출과 신용 융자를 제공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기업 공개를 주관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받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KTNG 측의 5가지 주주 제안을 서한으로 보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백복인 KTNG 사장과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이상건 FCP 대표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사회와의 대면 미팅과 백복인 사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FCP는 KTNG 측에 주주 제안을 보내 관련형 전자담배 릴을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또 KGC 인삼공사의 분리 상장,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3배로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FCP는 칼라일 코리아를 이끈 이상원 대표가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로 싱가포르계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신규 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대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의 경우 0.65%포인트 각각 인하됩니다. 대출 금리 인하는 내년 4월 말까지 5개월간 적용되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를 검토하는 반면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달 금리가 너무 높아진 데다 기존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세 대출 금리를 많이 낮춘 상황이라며 더 낮출 경우 역마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산 인사이드. 오늘은 K 방산업체들의 무인화 기술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이 방위산업전에 다녀왔는데 이번 행사의 핵심은 특히 해양 무인 기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폴란드 방산 수주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K 방산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찾았던 첫째 날이었는데요. 호주 그리고 이제 동유럽권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의 그런 방산 관계자들의 모습도 상당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K9 자주포나 또 K2 전차, FA-50 경공격계와 같은 이런 지상과 항공 전력이 수주의 물꼬를 텄다면 앞으로는 해상 전력이 주목받을 차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IT 강국이라는 이점을 내세워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무인 수상정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인 수상정,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배다 이런 얘기인데 벌써 이게 가능해졌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일단 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다에서 선박이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겨울바다에서 익수자가 조명탄을 터뜨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조 요청을 받은 해군과 해경은 곧바로 무인 수상정을 출동시켰습니다. 이때 사람의 눈을 대신한 무인 드론도 함께 띄워서 바다로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상관제센터에서는 전지적 시점처럼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을 했고요. 원격으로 수상정을 조종했습니다. 무인 수상정은 음파 탐지기로 수중 탐색도 병행을 했는데요. 전시나 이런 테러 상황이었다면은 그 구조대를 향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도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무인 수상정 석 대가 나란히 운항을 하는 군집 운항 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무인 수상정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이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일종의 드론 같은 선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율주행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그쪽은 아닌 모양이죠? 물론 자율주행 기술도 추후에는 더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원격 조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는 조금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 이렇게 두 기업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날 시연에서도 이 두 기업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어떤 좀 선체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은 좀 유사하지만 각자의 그런 특화된 기술을 좀 선보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아우라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의 무인 수상정이 위성을 활용한다라는 점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 없이 먼 바다까지 이 무인 수상정을 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대부분 무인 수상정은 이 통제센터로부터 반경 12km 범위를 벗어나면 교신이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시스템은 영국 위성업체인 원웹에 그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저고도 위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하나그룹 우주사업부인 스페이스허브와의 시너지 효과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무인 수상정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더라도 통신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어느 해상에 가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군집 운항이나 해상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조만간 상용화한다면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인 수상정은 빠질 수 없는 그런 핵심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천후 주야간 감시 정찰, 좀 더 넓은 작전 반경 확대를 위해서 무인 수상정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무인화 기술하고 우주 산업은 좀 같이 성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는 위성을 활용했고 LIG 넥스원은 그러면 어떤 기술입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활용해서 조금 민수용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수용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방위사업청과 연계를 해서 이 해검 1, 2, 3 개발을 마친 바가 있고요. 현재는 해검 4와 5까지 나오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이 해검 3는 배 앞부분에 12.7mm 기관 단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70mm 유도 로켓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듈화 방식을 적용을 하면서 다양한 공격 전술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 인터뷰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수상정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해군이 협조를 받아서 실해역에서 많은 시범 운용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우리 해군에서는 정찰용 무인수상정부터 해가지고 미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기뢰전용 무인수상정, 함탑재용 무인수상정 등등 해군의 전력화 운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LIG는 이제 전술 측면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를 높여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군요. 네. 그 외에도 지금 해외 바이어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인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좀 글로벌 안보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상을 하면서 지상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무인 체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로 인한 또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업무에 따라서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좀 취재해보니까 이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원격 자율주행 무인 플랫폼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실전 배치에 앞서서 현재 우리 군부대에서 2대를 시범 운용하면서 야전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범 운영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후 최전방 부대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보인 이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은 최근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연을 펼친 바가 있는데요. 미 육군을 대상으로 한 시연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력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방위산업전 기간 동안 모두 21개 나라에서 파견한 국방무관과 또 글로벌 방산기업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고요. 약 600억 원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산 인사이드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디올류 그랜저는 고객들께서 기대하시는 준대형 세단의 최고 수준의 승차감과 정숙성, 그리고 차량과 고객이 교감하는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모빌아이가 IPO에 흥행하는 또 사례도 있었고 애플카 관련 등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기술의 현 주소와 투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애플카 관련해서도 이게 자율주행차 개발을 좀 늦추겠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실제 관련 기술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인 그 애플카 출시 계획을 2025년에서 1년 정도 미루고 실제 개발 계획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국내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돼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레벨 0은 비자동화 단계, 그러니까 순수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단계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차량 속도라든지 뭐 추월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 기능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벨 5까지 가면 진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단계는 우리나라에서 3단계 목적지 설정에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특히 서울 상암동 같은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게 좀 도입돼 있고요. 그 앞차와 거리 조절 등을 적용하는 단계고 4단계는 초기인 일부 구간에서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레벨 0은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전방 주시, 뭐 핸드폰을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레벨 5단계 그 완전 자율에 가면은
두 손 놓고 다른 걸 해라. 유튜브를 보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왜? 운전을 알아서 이젠 해주니까 예. 핸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예. 애플카와 같이 운전대와 패널이 없는 레벨 5의 경우는 그 5G 통신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사고가 나면 보험 제도가 어떻게든 여러 가지들 뭐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변수가 좀 얽혀져 있습니다. 예. 지난달 25일부터 그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 42- 청계천 그 일부 구간에서 레벨 4단계 수준인 그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3단계 수준 일부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차량 양산이 되면서 적용이 될 예정이고 레벨 4 수준의 뭐 셔틀버스는 지금 운행이 조금씩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에서 지난달부터 조금씩 이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듣고 또 사용을 하는 게 자동차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동차 외에도 뭐 물류도 그렇고 항공, 뭐 로봇 이런 관련 산업에서도 상용화가 속속 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 자율주행하면 보통 자동차를 많이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용 드론 같은 데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이 구현됐다. 사실 이제 어떤 걸 보여주는 포지티브 테스팅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상용화를 기준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합성하면서 이 딥러닝 교육까지 하면서 사물 인식, 처리 등에 대한 솔루션 형태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가다가 예를 들어 코너, 뭐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코너링 학습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이렇게 운전자가 내려서 주차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기술들이 좀 구현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돌발 상황 등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반도체 설계,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 일반 차량보다 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 도입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역에서 뭐 일부 그 실증 규제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로봇 배달 같은 경우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이 오거나 뭐 오토바이, 전봇대가 나타나면 이걸 다 인식해서 멈추거나 또 피해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 데이터 처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자율주행은 엄밀히 보면 기술이고요. 이게 차량에 사용되면 자율주행 차량이 되는 거고 드론에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운행 선박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특징에 크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로는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돼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그리고 사물 인식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함께 또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병원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LG전자 그리고 기술단들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제작을 한 로봇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그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에다 약을 탑재를 시켜서 메토실 환자에게 가라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뭐 이 엘리베이터에서 승강기를 타고 로봇이 실제 갑니다, 환자에게. 그래서 환자는 거기에서 자기 생체 인식 정보,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이분에게 약을 어떻게 드세요 안내를 하면서 약이 배달되는 이런 게 병원 내에서 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제 지금 도입이 됐고요. 지난달부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한 10대 가까이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기업, 벤처 캐피탈 할 거 없이 투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동향은? 네, 현대차 그룹은 지난 8월에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42닷의 그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공시는 나왔는데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추후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트라드 비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앱티브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 ZF 프리드리 스아펜 등이 참여한 가운데 1,076억 원의
그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예. 서울 로보틱스는 지난 9월 308억 원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독일 BMW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과 협력해서 인프라 기반의 자율성 그 기술로 자동차 물류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물류 시장이 또 어떤 분야냐면 예. 만일 BMW 생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걸 해외 운송을 하면은 해외 나라까지 가서 실제 그 선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예. 이것을 자율주행하려 하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됐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생산됐다. 그러면 독일에서 그 생산을 자동차가 배에 실어지고 그 배가 또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또 내려야 하잖아요. 선적을 또 하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까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을 지금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투자 동향까지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살펴봤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모빌아이가 지금 IPO 시장이 좀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네. 국내 IPO 시장 동향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실제 그 인텔 모빌아이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됐고 최근에 이제 애플의 애플카 출시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됐는데 예. 올해 하반기 그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 넥스트 칩과 지난달 그 3D 검사 장비 업체인 펜트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는 상장을 철회를 했는데 최근에 그 내년에 센서텍과 인피닉, 트윈이 그다음에 리어스랩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 데이터 업체인 인피닉의 경우 지난 10월 한국거래소에 성장성 특례를 통한 그 코스닥 상장으로 해서 이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인피닉은 전문기관 두 곳에서 기술평가경과 AA 그리고 A 등급을 획득했고 현대차, 퀄컴 등 글로벌 40여 개 자율주행 관련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과 자율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인피닉 대표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거래소에 이제 신청서를 내고 현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워낙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의 기술성 평가를 받았음에도 성장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볼 때 저희는 이런 본질적인 가치에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본계약에 앞서 진행을 하기 위한 실증 프로젝트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동향 살펴봤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대웅제약이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 덕에 뜻밖의 호재를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간장약 성분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논문이 실렸는데 이 성분이 우루사의 주요 성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대웅제약의 대표 일반 의약품 중 하나인 우루사. 간 기능을 개선해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같은 효과에 우루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엔 우루사의 주요 성분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이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루소 데옥시콜산, 즉 UDCA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겁니다. 이 가운데 동물 연구에선 UDCA를 투여한 햄스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장에서도 대웅제약의 주가는 4일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임상적으로 결과가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코로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검증된 데다 코로나19 예방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그 의약품을 갖다가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반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란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대웅제약의 우루사가 감기능 개선제를 넘어 코로나19 예방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식품업체 관계자들과 물가 안정 간담회를 열고 식품 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라며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SPC, 롯데제과 등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식품업계에 가격 올리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와는 정반대로 한우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탓에 10월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나 닭고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수입 고기보다 배로 비싼 가격에 큰 마음을 먹어야 살 수 있었던 한우. 한우 사실 비싸서 세일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부터 장바구니에 안 담게 돼요. 한우는 좀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안 먹게 됐는데 요즘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우 평균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11% 하락했고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은 더욱 큽니다. 한우 사육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많아지면서 공급량이 늘어난 가운데 경기 둔화로 한우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한우값 하락에도 소비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 내 한우 구매량은 12kg으로 전년보다 6%가량 줄었습니다.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나 닭고기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우값이 떨어져도 가격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나 가격이 올랐어도 한우보다는 저렴한 돼지고기,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한우 수요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년에도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유통업계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한우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우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한우데이 등의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한우 시세에 따라서 할인율을 높여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름이 깊어진 축산 농가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연착륙을 위해 생산자 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꽁꽁 온 소비자들의 지갑은 당분간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절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인 리오프닝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용 상황 및 임금 흐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둔화가 일자리 감소 요인이 되면서 고용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인 82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만 8천 명은 팬데믹 이후 경제 리오프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동안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았던 음식점과 각종 서비스업의 영업이 다시 확대된 영향이 컸다는 뜻으로 이는 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3.1로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려 지난 2012년 7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65.7로 56주 연속 100을 밑돌았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일본에서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올해이차위원회가 주최하는 일본 올해이차 시상식에서 아이오닉5가 올해의 수입차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올해이차에 한국차가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 측은 아이오닉5에 대해 혁신적 내외관 디자인은 물론 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역동적 주행 성능, 다양한 안전 사양 등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인증평가 서비스 코레이팅이 한국 NFT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디지털 자산 R&D와 기술 공유, NFT 인증평가 모델의 개발, 그리고 NFT 관련 사업화에 대한 포괄적 상호 협력입니다.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 NFT학회는 전문가 학술대회 참여를 늘려 블록체인 융합기술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경제TV와 한국 NFT학회는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할 NFT 검증 기법을 개발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방이 인구 유출로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인구 순유출 규모가 동남권은 28만 명, 대경권은 19만 명, 호남권은 15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충청권과 수도권은 순유입이 이뤄졌습니다. 인구 순유출은 주로 15세부터 29세까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과 일자리가 거주지 이전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소멸은 특히 지방 대학을 직격했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10년 안에 문을 닫는 지방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전남대와 조선대는 올 초 신입생 정원 미달 학과가 속출했고 지역 국립대들의 자퇴생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방대는 정원 줄이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교육계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과 지방 소재 기업 간의 인재와 기술 연결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여객 수송의 최강자로 제주항공이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한 지난 10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제주항공의 한일 노선 수송객 수는 34만 4천 명으로 18만 명인 대한항공이나 14만 명인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19만 명대인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등 다른 LCC들과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운항 횟수도 다른 항공사의 2배 수준인데 코로나 엔데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편에 나선 게 주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달간 제주항공의 한일 노선 점유율은 26%에 달합니다. 통상 단거리 노선은 유류비가 적게 들어서 수익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제주항공이 올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